지금 듣고 계신 곡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제4악장입니다. 브리튼 섬의 운명처럼 다가온 시간. 여러분, 오늘 드디어 브리튼 섬의 문화와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엠파이어 그리고 노만 컨퀘스트를 소개하는 챕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프레드 대왕 이후의 웨섹스 왕국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데니시 컨퀘스트에 따른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엠파이어, 우리말로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또는 북해 제국으로 알려진 시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1066년 노만 컨퀘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며 이 사건이 영국과 영어권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다음 챕터에 대한 예고편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화의 발전과 성장 파트 1 챕터 4 Anglo-Scandinavia Empire and Norman Conquest,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대왕 이후 그의 아들 에드워드 디 엘더 그리고 잉글랜드의 통일을 이루었던 그의 손자 에설스텐에 이르기까지 웨섹스 왕국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 이후의 왕들의 행적이 썩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잠시 고구려의 역사를 생각해봅니다. 소수림왕, 황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전성기는 이후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점차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왕의 역할이 크던 왕국의 시대에서는 왕권이 약화되면 시대의 교촌은 어쩔 수가 없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에설스텐 이후의 시기는 여섯 소년왕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가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소개하면요. 연회장에서 살해당한 18살의 에드먼드, 그리고 어느 정도 통치는 했으나 병약해서 금방 세상을 뜨고만 에드레드, 그리고 에드위 왕과 신하 던스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드위라는 왕은 15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고 왕비 또한 사랑스러운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권력을 쥔 던스틴이라는 신하에 의해 왕비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왕 에드위는 슬픔에 못 이겨 죽게 되죠. 에드위와 던스틴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디테일은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드위의 뒤를 이은 에드거와 그의 왕비 엘프3의 이야기 또한 유명하죠. 왕비 엘프3는 다섯 번째 소년왕 순교왕 에드워드와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 엘프3와 순교왕 에드워드가 나오네요. 사냥 중 안부 인사를 하러 찾아갔던 계모 엘프3, 그녀에 의해 살해되는 에드워드의 모습입니다. 말 위에 탄 왕 에드워드, 그 뒤에서 단도를 들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보이죠. 순교왕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또한 디테일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명이죠. 마지막 소년왕은 이 엘프3의 아들 에설레드입니다. 에설레드 the Unready라는 별명이 붙은 왕인데요. 에드거의 왕비이자 순교왕 에드워드의 계모, 엘프3의 아들 에설레드. 참고로 알프레드 대왕의 전임자인 알프레드 대왕의 형의 이름이 에설레드입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에설레드는 에설레드 2세로 명명됩니다. 이 6소년왕 중 마지막 왕 에설랜드 2세는 소년왕으로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년으로 즉위했기에 소년왕 대열에 들어간 것이죠. 10살에 즉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재위기간은 꽤 길어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중 몇몇을 살펴보면요. 대인족의 침공에 막대한 금액, 대인겔트를 갖다 바치면서 이를 위해 잉글랜드 백성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아주 힘들게 했었죠. 그리고 노르망디의 엠마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후 영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노만 컨퀘스트의 복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인인들에게 돈만 갖다 바친 왕인 줄 알았는데 웬걸,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네요. 1002년 성 브리티육스 축일이었던 11월 13일 브리튼 내 모든 대인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명령합니다. 당시 덴마크 왕의 동생이자 잉글랜드 귀족의 부인이었던 군일다까지 살해를 당하는 등 대인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덴마크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이 사건은 이후 군인을 대해 오빠했던 당시 덴마크 왕 스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덴마크와의 6년간에 걸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브리튼에 덴마크 왕가가 세워지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1002년 11월 13일 왕명에 의해 브리튼에 정착한 대인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대인인들의 복수에 따른 또 다른 학살. 정말 이 시기도 끔찍한 시기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역사도 세력과 세력의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전쟁이 연속되는 많은 아픈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만 정말 브리튼 땅의 역사 정말 만만치 않죠. 자, 이를 계기로 약탈이 주를 이루던 대인인들의 침공이 잉글랜드 정복전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서 결국 덴마크의 왕 스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잉글랜드 왕이 되죠. 에슬레드 2세는 왕비의 고향인 노르망디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스벤 왕이 잉글랜드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급사하고 브리튼 내 섹슨족들은 다시 에슬레드 2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렇다면 덴마크 세력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왕도 죽었으니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덴마크 세력은 잠시 물러나긴 하지만 스벤의 아들 카누트를 다시 잉글랜드 왕으로 선포하고 브리튼 섹슨족과의 전면전을 다시 벌입니다. 참 전쟁 지긋지긋하네요. 그렇다면 스벤의 아들 카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벤 왕의 죽음 후 재즉위한 에슬레드 2세 세력과 다투고 다시 즉위한 후 3년이 지나 에슬레드 2세가 죽으면서 크누트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강한 적수였던 에슬레드 2세의 아들 에드먼드 2세와 5번의 치열한 결투를 벌입니다. 결투라기보다는 전투를 벌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죠. 에드먼드 2세 그리고 카누트와의 전투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이요. 에슬랜드 2세의 아들 에드먼드 2세는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라는 우리말로는 용맹왕 에드먼드라고 할 수 있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용맹한 군주였습니다. 결국 북해 제국의 지배자가 되는 카누트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용력을 보여주는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 그 용맹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결국 카누트와 에드먼드 2세는 평화협정을 맺고 노썸브리아, 머시아 지역인 브리튼 북부는 카누트가, 웨섹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브리튼 남부는 에드먼드 2세가 나누어서 통치하는 브리튼 분할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정 2달 후 용맹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브리튼 전체는 크누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 카누트와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와의 협정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브리튼 전체의 지배자가 된 카누트는 앵글로색슨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에 에슬랜드 2세의 부인이었던 노르망디의 엠마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왕이 된 이후로는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화합과 문화의 융합에 힘쓰는 통치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016년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다가 1018년 덴마크 왕을 겸하고 1028년에는 노르웨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 즉 우리말로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또는 북해 제국을 이루게 되는 크누트 대왕 통치 기간의 지도입니다. 노르시 엠파이어라고도 하죠. 카누트는 그의 적수들이 사라지자 점차 어질고 인자한 왕으로 변모합니다. 찰스 디킨슨의 영국사 산책에 따르면 자신의 손에 묻힌 수많은 피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카누트는 정적들이 모두 사라지자 전보다 훨씬 더 어진 왕이 되었고 한동안 잉글랜드에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다 라고 합니다. 카누트와 관련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의자를 놓고 바다를 바라보던 카누트 대왕에게 파도가 밀려와 왕의 옷이 적셔지게 됩니다. 이때 이 파도를 보고 무엇보다 감히 대왕께 라며 호통치는 척 연기하는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왕의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를 보고 그곳에서 더는 넘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의 힘에 비하면 왕의 권력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자, 왕의 목소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카노트 대왕의 후기 통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일화이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보네요. 그렇다면 어진 마음과 더불어 어떤 업적이 카노트를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했을까요? 무엇보다 잉글랜드인과 덴마크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두 민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두 문화를 융합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이죠. 잉글랜드인을 관리로 임명했고 앵글로색슨 문자와 덴마크 문자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잉글랜드 왕으로서 잉글랜드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카노트 왕이 다스렸던 20여 년 동안 이전과 같은 이민족의 침탈과 내부 갈등이 없었다는 점들이 카노트를 카노트 더 그레이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알프레드 대왕과 더불어 대왕 칭호를 받은 왕은 바로 북해 제국의 창시자,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창시자였던 카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해 제국, 노스 엠파이어,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엠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세력을 떨쳤던 이 제국은 카노트 대왕 사후,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로 각각 분리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카노트 사후, 잉글랜드에는 용맹왕 에드먼드 2세로 막을 내렸던 웨섹스 왕가가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잠깐 카노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노트는 앵글로색슨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에 에슬랜드 2세의 부인이었던 노르망디의 엠마와 결혼했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르다 크누트라는 아들입니다. 이 하르다 카누트가 카누트의 유일한 적자로 인정받는 아들이어서 카누트 사후, 카누트 3세로서 그의 형 하랄드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와 덴마크를 통치하다가 1042년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요. 이 하르다 카노트가 죽자 덴마크와 잉글랜드는 분리되고 이제 잉글랜드만 남아 잉글랜드의 왕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후보에 있었을까요? 에슬랜드 2세의 부인이었던 잉글랜드의 왕비 노르망디의 엠마. 이 사진에 지금 엠마가 보이시죠? 맨 왼쪽에 엠마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에슬레드 2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자, 에슬레드 2세의 부인이었던 잉글랜드의 왕비 노르망디 엠마, 그리고 카노트의 부인이었던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왕비 노르망디 엠마. 이 여인은 카노트와의 사이에서는 하르다 카노트를 낳았지만 이전에 이미 에슬레드와의 사이에서 나온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참회왕 에드워드입니다. 카노트의 뒤를 이었던 하르다 카노트와 어머니가 같다는 점은 다른 왕위 계승 후보들에 비해 아주 유리한 점이었죠. 결국 에드워드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역사가들에 의해 참회왕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에드워드 디 컨페서라고 하죠. 신앙심이 아주 두터웠다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 꽤나 용맹한 왕이었는데 이 컨페서라는 별칭에 가려져 진면목이 가려진다는 평도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어머니의 고향 노르망디에서 꽤 오랜 기간 망명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노르망디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노르망디 사람들을 중용하며 잉글랜드 내 노르망디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부인이 이리스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당시 웨섹스의 유력 귀족이었던 고드인 백작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노르망디인, 부인은 앵글로색슨의 유력 가문 출신, 이리스와 고드인이라는 이름과 연관하여 기억해야 될 또 한 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고드인 백작의 아들 중 한 명인 해롤드 고드윈슨입니다. 고드윈의 아들 해롤드라는 뜻이죠. 자, 이분은 조금 이따 다시 등장시키기로 하죠. Anyway, 에드워드 더 컨페서의 즉위, 웨섹스 왕국의 귀환. 바꿔 말하면 하르다 카노트의 통치 이후 대인인들은 영국 역사에서 사실상 퇴장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대인인들이 브리튼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뻔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렇다면 잠깐 이 시점에서 브리튼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 대인 문화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잠깐 그 문화를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 남은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자, 지금 글로 설명된 부분 맨 마지막 왕비 이디스의 처남
헤럴드 고드윈슨 해서 괄호에서 웨섹스 마지막 왕이라고 한 부분 있죠. 뭐 웨섹스 왕과와 직결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리스 왕비의 오빠로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빠로서 왕위에 올랐다기보다는 앵글로색슨의 왕으로서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헤럴드 고드윈슨이 왕관을 쓰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튼 섬 내에서 이 대인 문화가 끼친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ne influence on Britain. 무엇보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네이비를 탄생시킨 항해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군력. 바이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맞서 싸우는 전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후에 대영 제국을 가능케 했던 영국의 해군력은 이 바이킹의 항해술과 그들의 어떤 해상에서의 전투력에 근거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과 섹슨이 어울려 더울려 살았던,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어쨌든 한 공간에서 살아갔던 그 시기로 인해 현대 영어에 대인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단어, 테이크입니다. 바이킹의 언어로서 영어에 정착한 대표적인 단어죠. 그리고 컷이 있죠. 원래 고대 영어에서는 shear, carve, hew 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단어들은 데니쉬, 덴마크어의 어원을 둔 덴마크어에서 영어로 들어온 단어들이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단어들은 고대 영어였습니다. 고대 영어에 근거한 단어들입니다. 즉 원래부터 영어였던 단어들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shear, carve, hew 이런 것들이 자르다의 의미였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shear는 양의 털을 깎다, carve는 어떤 깎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다, hew는 도구를 써서 자르다, 이렇게 의미가 축소되어집니다. 그리고 hide란 단어 있죠. hide and seek 해갖고 숨바꼭질 할 때 hide가 아니고 여기서는요. hide는 짐승의 가죽이란 명사로는 짐승의 가죽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사람들의 피부에도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가죽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어지고 이 단어를 대체해버린 것이 바로 바이킹 언어 스킨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starve가 있죠. 이 단어도 원래 죽다의 의미로 쓰였던 것인데 굶주리다라는 의미로 축소되어 버리고 말아요. starve를 대체한 단어가 바로 die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어 단어에 대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은 계속되어집니다. 참고로 바이킹의 언어로서 영어에 정착한 단어와 관련한 자료는 김동섭 교수님의 영국에 영어는 없었다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Danish in English. 에드워드 더 컨페서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에드워드 더 컨페서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아까 전전 자료에서 언급했던 유력 귀족 고드인 가문 간에 밀고 당기는 긴장 관계로 가득했던 생애를 마치고 1066년 1월 사망합니다. 고드인 백작은 1053년 에드워드에 앞서 사망했지만 고드인의 최후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고드인 백작의 최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왕과의 연애 때 급사를 하게 되죠.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그냥 자연사로 어떤 사고나 어떤 병사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 고드인은 1053년 사망하지만 그 아들들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들 중에서 헤럴드와 토스티그라는 두 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헤럴드는 웨섹스의 백작이었고 토스티그는 노썸브리아의 백작이었습니다. 웨섹스와 노썸브리아는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브리튼 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 지역의 백작이었다니까 이 집안의 위세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에드워드가 후원하는 노르망디 세력에 대적하는 앵글로색슨 세력으로서 똘똘 뭉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토스티그가 자기 영지에서 세금 징수를 과하게 하는 바람에 토스티그의 영지인 노썸브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을 알게 된 형인 해롤드는 토스티그 편에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 세력을 달래고 오히려 동생인 토스티그를 영지에서 내쫓아버리죠. 이에 두 형제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더 컴패서가 사망하고 에드워드의 처남이자 고드인 가문의 장남인 해롤드가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제 브리튼 섬은 다시 격동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영지에서 쫓겨난 토스티그, 당시 노르웨이의 왕이었으며 에드워드 사후, 즉 에드워드 더 컴패서 그 참외왕 에드워드가 죽은 후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던 노르웨이의 왕 해롤드 하르다르다와 연합하여 브리튼 북쪽을 침공합니다. 다시 대인의 손길이 브리튼 섬으로 다가오는 거죠. 해롤드 대 토스티그와 하르다라 연합. 자, 다음 볼게요. 예. Battles for the Throne of England.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들. 자, 첫 번째 벌어졌던 전투가 아까 두 형제 간에 벌어졌던 전투가 바로 스탠포드 브릿지 배틀인데 스탠포드 다리 전투라고 하죠. 이 전투에서 노르웨이 왕 해롤드 하르다르다와 토스티그가 전사하고 해롤드가 승리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 선이 해롤드 하르다르다, 하랄 3세라고도 합니다. 노르웨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해롤드의 동생 토스티그, 이 두 연합군의 진군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해롤드는 잉글랜드의 왕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 듯 해 보였죠. 하지만 사실 더 큰 위협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노르망디였습니다. 해롤드와 윌리엄의 싸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롤드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승자의 이름은 윌리엄이죠. 빨간색의 선이 바로 노르망디에서 출발한 노르망디 군의 진군로이고요. 이제 우리는 앞서 나왔던 모든 이들의 이름을 다 잊어버려도 윌리엄이라는 이름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국 역사의 최대 전환점, 노만 컨퀘스트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실 에설레드 2세가 노르망디의 엠마와 결혼하면서 노르망디 세력이 잠깐 언급됐지만요. 다소 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같은 이 노르망디 세력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할까요? Lineage of Duke of Normandy. 지금 보이는 그림은 노르망디 가문의 문장입니다. 노르망디의 lineage, 어떤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노르망디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갑자기 또 프랑스가 등장하네요. 프랑스가 서프랑크 왕국이었던 시절 바이킹의 끊임없는 약탈로 브리튼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이때 당시의 서프랑크 왕이었던 샤를 3세와 당시 바이킹의 우두머리였던 롤로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롤로는 신하로서 샤를 3세를 왕으로서 섬기고 샤를 3세는 롤로에게 영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야, 계속 우리 괴롭히냐? 이젠 그만 좀 해. 좀 먹고 떨어지면 안 되겠냐? 여기 땅 나눠줄 테니까 그냥 여기 살아. 대신 나를 왕으로 받들도록 해. 좀 격떨어지게 구성해봤지만 이런 내용의 협정이 아니었을까요? 롤로는 그래서 브리튼 섬을 마주하는 지역의 땅을 프랑스 왕으로부터 하사받고 이 땅의 이름은 북쪽에서 온 이들의 땅이라는 의미인 노르망디라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바로 그 지명이죠. 그리고 노르망디의 자리를 잡은 이 북방에서 온 바이킹 세력들은 차츰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어 덴마크어보다는 프랑스어를 쓰게 되고 100여 년이 흐르면서 완전히 프랑스인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다시 롤로로 돌아볼게요. 샤를 3세로부터 롤로는 노르망디 공의 자기를 하사받고 이 땅은 노르망디 공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롤로의 손자 리샤르 1세는 아들과 딸을 두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리샤르 2세와 엠마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이름 노르망디의 꽃, 노르망디의 엠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노르망디의 엠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샤를 3세로부터 노르망디 공의 자기를 받게 되는 롤로의 증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르망디 공국을 다스리던 리샤르 2세의 누이이고요. 그리고 리샤르 2세의 손자가 아까 방금 언급한 윌리엄입니다. 그렇다면 노르망디의 엠마는 윌리엄의 고모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엠마는 두 번의 결혼을 합니다. 에셀레드 2세와 카누트죠. 두 번째 결혼이었던 북해 제국의 카누트와의 사이에서는 하르다 카누트를 낳죠. 카누트 사후 잠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복형 해롤드 헤어풋의 뒤를 이어서 덴마크 잉글랜드의 왕위에 이르는 인물이죠. 북해 제국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이 바로 에셀레드 2세와의 결혼이었죠. 이 결혼으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 둘 다 잉글랜드의 유력 귀족 고두윈 가문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동생인 알프레드는 고두인 백작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에드워드는 고두인 백작의 딸 이리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리스는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 앵글로색슨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는 해럴드의 누이입니다. 아까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참외왕 에드워드 더 컨페서는 윌리엄의 오촌 삼촌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의 영국 왕위 계승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셀레드 2세가 노르망디의 엠마와 결혼하게 된 것이 이후 영국 역사의 큰 전환점의 복선이 되었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노르망디가 영국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이제 영국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저 힘세다고 세력 있다고 타국의 왕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유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왕권 계승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 현재의 모습을 결정짓는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이 왕권 계승에 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윌리엄은 참외왕 에드워드가 죽은 후 영국의 왕권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외왕 에드워드가 노르망디 망명 시절 자신에게 왕위를 계승시킬 자녀들이 없을 때 자신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브리튼의 최고 권력 과문 고드인 가문의 아들 해롤드가 항해 중 난파를 당해서 프랑스에 억류되어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해롤드가 풀려나도록 도움을 주면서 윌리엄은 해롤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이때 해롤드가 윌리엄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을 지지한다는 맹세를 했다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승자의 주장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윌리엄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건 참외왕 에드워드가 죽고 해롤드가 위탄의 결정에 따라 여기서 위탄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란 뜻이며 브리튼의 최고 의결기구에 해당하는 회의체입니다. 영국 역사에 관련한 드라마나 역사 영화를 볼 때 위탄이라는 그런 말들이 가끔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위탄의 결정에 따라 잉글랜드의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러자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격분하고 나서죠. 해롤드의 왕위 계승을 부정합니다.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죠. 혈연 관계로 볼 때는 아무래도 왕의 처남보다는 왕의 오촌 조카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지역으로 볼 때는 윌리엄은 프랑스 사람이죠. 해롤드는 앵글로색슨의 정통 그 귀족 가문으로서 어, 앵글로색슨인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해롤드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참외왕 에드워드의 처남 해롤드와 오촌 조카 윌리엄의 갈등이 고조되는 지점입니다. 이때 해롤드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토스티그가 노르웨이의 왕 하랄 3세, 즉 해롤드 하르다르다와 연합해서 브리튼을 침공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해롤드 하르다르다는 하르다 크누트가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잉글랜드의 왕위를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잉글랜드의 왕위를 요구하며 브리튼을 침공합니다. 욕심도 많죠. 노르웨이면 됐지. 아무튼 노르웨이 왕 해롤드 하르다르다, 이 사람도 해롤드예요. 예. 그러니까 저 노르웨이식으로는 스칸디나비아식으로는 하랄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해롤드 하르다르다가 해롤드 고드윈슨의 아유 복잡하죠. 해롤드 하르다르다가 해롤드 고드윈슨의 동생 토스티그와 연합하여 브리튼을 침공합니다.
이제 브리튼 땅은 앵글로색슨이며 웨섹스의 유력 귀족이었으며 웨섹스 왕가의 외척이었던 헤롤드와 한때 브리튼 땅을 지배했던 카누트의 후손인 헤롤드 하르다르다의 노르웨이 세력과 덴마크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노르망디에 정착해 살면서 프랑스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윌리엄의 프랑스 세력이 잉글랜드의 왕위를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헤롤드 하르다르다는 영국왕 헤롤드 고드윈슨의 동생 토스티그와 연합을 맺었고, 윌리엄은 유럽 전역의 기사들을 모집하고 당시 노르만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던 교황의 지지선언까지 받은 상태에서 잉글랜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게임 오브 더 톤 첫 번째 전투 배틀 오브 스탬포드 브리지. 노르웨이 세력, 즉 북해 제국의 잔존 세력이었던 노르웨이 세력이 영국의 왕권을 주장하며 브리튼 섬을 침공했던 바로 그 전투, 하르다르다의 침공과 영국왕 헤럴드와 혼동되니 그냥 하르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르다르다의 침공과 윌리엄의 침공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군대는 풍랑으로 1차 진공이 저지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헤럴드는 하르다르다와 먼저 일전을 치르죠. 스탬포드 브리지 전투, 헤럴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노르웨이 세력, 즉 대인 세력, 덴마크 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대인 세력은 더 이상 브리튼을 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윌리엄의 노르망디군, 이때가 1066년 10월이며 장소는 그 유명한 헤이스팅스입니다. 역사에서 헤이스팅스 전투라고 불리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Game of the Thorn 2 Battle of Hastings. 헤럴드 2세로 기억되는 헤럴드 거드윈스는 이 전투에서 용맹히 싸웠으나 눈에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 후 주변 지역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약탈함으로써 공포감을 심어주며 앵글로색슨의 잉글랜드를 굴복시킵니다. 정복과 파괴 그리고 공포를 심어주었던 1066년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윌리엄은 왕위에 올라 윌리엄 1세가 됩니다. 앵글로색슨의 많은 귀족들은 스탬포드 브리지 전투에 그리고 헤이스팅스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귀족들이 목숨을 잃고 세력을 잃었습니다. 윌리엄과 함께 온 노르만인들이, 그래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노르만인들이 앵글로색슨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지와 재산을 손에 넣게 됩니다. 현대의 영국 귀족들은 대부분 이때 윌리엄과 함께 브리튼을 정복했던 노르만인들의 후손이에요. 윌리엄의 별칭은 윌리엄 더 컨커러입니다. 정복왕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노르만인들의 브리튼 정복은 프랑스 문화가 영국으로 유입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섹스 왕가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을 전면 교체하였고, 이 교체된 권력층은 현재의 윈저 왕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먼 조상이 정복왕 윌리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챕터 4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문화의 지배기 노만 컨퀘스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새로운 지명들의 이름과 함께 장시간 영상 강의 함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곡은 베토벤의 제7번 교향곡 2악장입니다. 흔히 장송행진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부분이죠. 노르만의 프랑스 세력에 굴복하게 된 운명을 맞이한 브리튼 섬, 앵글로색슨의 잉글랜드. 브리튼의 프랑스화가 시작된 1066년.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앵글로색슨의 영어권 문화는 현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음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별칭과는 다르게 음악의 기운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 사람들.
헤이스팅스 벌판을 바라보는 한 기사의 뒷모습과 함께 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